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마 6개월 전쯤인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거진 밤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특별한 가족 행사를 제외하면 어머니가 그 시간에 집에 계시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오는, 즉 주말 부부인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도 어머니는 외출 대신 집에서 쉬시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뭔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죠. 엄마, 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혹시 오늘 무슨 약속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지금 좀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고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좀 많이 낯설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걱정은 한시름 놓였고 그렇게 저는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 어머니는 전화가 오질 않으면 휴대폰을 보지 않을 정도로 전화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마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별일 없어. 얼른 밥 먹고 출근해. 갑자기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나 제가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전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긁어부스럼이라고 괜히 두 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었죠.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마자 어머니의 이상 행동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 입장에선 마냥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저는 그날 회사 연차를 쓰고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는지 뒤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어머니께는 일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저는 집으로 나와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어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검은색 차량 하나가 저희 집 앞에 정차를 하더니 곧이어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그 차에 탑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차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만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적중했고 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은 집과 멀지 않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와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어머니에게 실망감은 물론이고 저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는 주말을 제외하곤 외출이 더 잦아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란 생각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모른 척을 하면서 지내는 건 자식으로서도 못할 짓이라 판단했고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얼마 전에 엄마가 모텔에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어? 뭐라고?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그냥 엄마랑 잘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둘러대셨지만 말까지 더듬고 횡설수설하는 걸 보면 분명 거짓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성철아, 엄마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날 거니까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약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와 약속을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덤까지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 후로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은 더 이상 없었지만 얼마 뒤 이보다 더 충격인 사실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저를 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철아,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말씀해 보세요. 너, 니네 엄마가 딴 놈 만나는 거 알고 있었지? 이미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질문을 했고 저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아버지께 둘러댔지만 제 대답에 더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잠시 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상황은 악화되었고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인지 제 연락도 받질 않고 행방까지 묘연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고 약 한 달이란 시간을 줄 테니 저보고 나가 살라고 강요를 했고 그렇게 저는 집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을 갔다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디서 낯이 익은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정차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차는 앞전에 어머니를 태우고 모텔로 들어갔던 중년 남자의 차량이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가 가방에서 지폐를 꺼내 확인을 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봐서 알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는데 마치 기분이 좋은 듯 웃고 계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돈을 건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는 휴대폰 조작이 미숙할 정도로 기계치였는데 처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도 비밀번호 설정을 못해서 제가 직접 해드릴 정도였으니 휴대폰을 확인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통화 내역과 그리고 문자를 살펴보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게 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듯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문자의 내용은 어머니에게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 만들어달라는 내용과 함께 아들인 제가 중간에서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없냐는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을 나와버렸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저에게 더 큰 화를 입힐 거란 생각에 선뜻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곳은 일반 흥신소가 아니었고 일명 유부녀 작업실이라고 불리는 신종업체인데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끔 유도를 한 뒤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이혼을 하게 만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자식들까지 처리를 해준다는데 멀쩡한 자식을 정신병이 있는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까지 서슴없이 진행을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30년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과 지냈던 아버지가 왜 그런 곳에 의뢰를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 현재는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를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제가 결혼 시절 겪은 실화이며 그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시기니까 연도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모습의 이미지였고, 과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할 거라 믿었고, 둘이서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1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건 어때? 사실 내가 요즘 몸도 안 따라주고 컨디션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저도 처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날 지경이었고, 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들 만큼 집안 사정도 좋지가 않았죠. 조금만 참으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둔 지 반년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오빠,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오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아이, 갑자기 왜 그래? 그 말 진심이야? 남편도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서둘러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다음 날부터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창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작은 사업을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절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 무슨 일인데?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 그냥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야. 아무튼 앞으로는 남편 노릇 좀 제대로 해볼게. 남편은 일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고, 저도 그 부분이 미심쩍고 수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 싶어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밤을 새우는 건 물론이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날도 더러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고 남편은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서 내려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고 부득이하게 여행 일정이 무산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남편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여행 간 거 아니었어?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도 당혹스러웠는지 서둘러 그 여자를 돌려보냈고 저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게 남성들 상대로 하는 일이거든. 일명 귀청소방이라고.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귀청소도 해주는 뭐 그런 곳이야. 그리고 방금 본 아가씨는 면접 때문에 잠깐 들른 건데 이상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면접을 집에서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살펴봤더니 진짜 귀를 청소해주는 곳이었고 좀 찜찜한 일이긴 했지만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이상 행동이 시작되었는데 한날은 남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라면서 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쥔제라는 중국인이었는데 나이는 많아봤자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앳된 모습이었고 한두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숙소를 구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 쥔제라는 남자도 뭔가 측은하게 보이길래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외출하거나 또는 출근할 때면 저도 밖으로 나가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쥔제라는 남자는 방 안에서 뭘 하는지 하루 종일 전화통화만 하고 있고 제가 외출을 하지 않으면 그 남자와 한 집에서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간은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쥔제 동생은 숙소를 알아보기는커녕 나갈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었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동생이 그랬잖아. 숙소 구할 때까지만 지낸다고. 조금만 기다려줘.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고 불편한 동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친정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었죠. 그러자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너네 아버지랑 여행 다녀오라고 돈이랑 비행기 티켓까지 주고 갔어.
엄마한테 찾아갔다고?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여행지가 어딘데? 아, 중국 여행인데? 도착하면 여행 가이드도 있고 박서방이 호텔까지 예약해놨대.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통화를 끊었고 그날 밤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저희 부모님께 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셨고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중국인 동생 쭌제도 갑자기 숙소를 구했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그때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짜여진 계획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동생 쭌제가 집을 나간 시점부터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저희 부모님마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부모님 걱정에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경찰 신고까지 했었지만 부모님이 묵은 호텔 정보도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 한숨 못 자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전 형사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경찰인데요. 박종민 씨 아내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남편은 과거 칠성파 소속으로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고 판매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고 또 사람을 죽인 살해 전과까지 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들은 말이 남편이 운영하던 귀청소방에서 유사 성행위가 일어났고 그곳에 방문했던 남성 중 2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결국 경찰 조사 끝에 남편은 강원도에 위치한 인적드문 별장에서 검거되었고 중국으로 넘어간 저희 부모님도 그제야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생활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한 남자가 여행 가이드인 척 접근을 했고 아무 의심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글쎄 그날부터 이유 없는 감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겨우 견딜 만한 양의 음식을 제공해줬고 연세도 있으신 마당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청소를 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받았던 남성 2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한 이유가 바로 제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조직 탈퇴를 하면서 손가락 하나를 절단했던 거였고 그 뒤로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데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다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귀청소방이란 간판을 세우고 그 안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했었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돈이 되질 않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중국인 업자를 통해 돈을 받고 사람을 넘기는 끔찍한 짓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약을 탄 음료수를 남자 손님들에게 권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약을 제조하면서 옆에서 남편을 도운 조력자가 바로 저희 집에 얹혀 살던 쭌제라는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확히 3개월 뒤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냈었는데 혹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만 조금 주려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고 착해 보였던 사람인데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믿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과 2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요즘은 귀청소방이란 게 사라지고 키스방 또는 안마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호기심에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좀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저도 목격을 했던지라 제 기억 속에는 정말 공포스러웠던 사건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쯤 201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울산 중구에서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중이었죠.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이곳은 김밥 말고도 갖가지 음식을 판매하는 터라 갑자기 손님이 몰리게 되면 일손이 빠듯할 정도로 바쁜 편입니다. 저희는 타 매장과 다르게 24시간 영업은 아니었지만 직원들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명은 있어야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통 사람이 구해지지 않다 보니 어머니는 주방 이모와 둘이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죠. 그게 김밥만 말아주는 직원을 모집 중이었는데 한두 줄이야 쉽겠지만 하루에 100개 이상 김밥을 말면 그만한 중노동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5시간, 즉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하다 보니 일에 비해 급여는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렇게 어머니는 바쁘게 일을 하셨고 저는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퇴근 후에 가게 일을 도와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갔었는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김밥을 말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직원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때마침 어머니가 저를 불러 말씀을 하셨죠. 이제 퇴근했니? 고생했다. 이쪽은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분이야. 아주머니의 성함은 박미자, 그리고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는데 첫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미자 이모라고 부를 만큼 아주머니와 거리낌 없이 지내던 중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친동생처럼 잘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같이 일하던 주방 이모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데 그게 미자 이모가 김밥을 말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봤더니 글쎄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칼을 들고 도마를 내리찍는 행동을 목격하셨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미자 이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이모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그렇다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니까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하셨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무렵 우연히 이모님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짠해지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건 미자 이모의 가정사였는데 이모는 중학생 딸과 둘이 살고 있고 남편은 오래전에 집을 나가 실종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이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까지 했었답니다. 그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저와 어머니는 미자 이모에게 좀 더 잘해줄 수밖에 없었고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이모를 집으로 초대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뒤 정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미자 이모의 진짜 정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말 오전이었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를 도와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손님은 2테이블 정도밖에 없었던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그리고 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놀라서 나가보니 글쎄 미자 이모가 칼을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보고 황급히 뛰어나가 미자 이모 팔을 붙잡았는데 이모는 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도 살기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계속 말렸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주변 분들 도움으로 인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내막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미자 이모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모가 말했던 내용 중 남편이 실종 상태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미자 이모의 남편은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실종 신고는 물론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지만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편은 실종된 게 아니라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거고 심지어 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든 걸 알고 난 뒤 이모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했으나 이대로 그냥 삶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모는 남편과 내연녀를 뒷조사했고 결국 내연녀가 일하는 가게까지 알아냈다는데 글쎄 그 가게가 저희 가게 맞은편 건물이었던 거죠. 미자 이모는 김밥을 말면서 계속 맞은편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고 그날 칼을 들고 나갔던 이유가 내연녀의 가게에 남편이 찾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충격인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고 이모는 남편과 내연녀를 살해하고 난 뒤 다음 타깃으로는 저희 어머니까지 해하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는 저희 가정을 깨뜨리고 싶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살해 계획 때문에 이곳에 취업을 했던 건데 그동안 김밥을 말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면 너무 섬뜩하기만 합니다. 미자 이모는 평소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죠. 그 일이 있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가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그 자리는 다른 분이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여자가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현재 주인분께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글쎄 미자 이모와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아직도 찾고 있는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그때 들었던 말대로 저희 가정을 파탄내려는 생각에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에게 사죄를 하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의 직장 문제도 그렇고 본 고향인 울산을 벗어나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일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참 난감한 일이라 볼 수 있죠. 다행히 피해자가 생기진 않았지만 만약 그날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일단 눈빛부터가 다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만약 미자 이모를 집으로 초대했다면 분명 여기까지 찾아왔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아찔하기만 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평범해 보이던 이모였는데 이제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겪은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인데 이 사연을 보내면서 아직도 그때 생각에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원인이었고 그로 인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 당시 평생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식당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저마저도 다니던 학교까지 휴학하고 공장에 취업을 해야 할 만큼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줬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하셨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아버지가 술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다니진 않으셨죠. 그 후로 아버지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용직을 하면서 지내셨고 거기서 일을 하다 박씨 아저씨란 분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나간 지 2달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귀가를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성격상 늦으면 늦는다고 필히 연락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날따라 아무 연락도 없었고 심지어 전화기까지 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대략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거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부모님이 서로 다투고 계셨는데 그냥 말다툼이 아닌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손에 칼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뜯어 말렸고 다행히 싸움은 일단락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탓에 아침 일찍 일을 나가지 못했고 그 문제로 인해 어머니와 다툼이 시작된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집안은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이렇게 못 살겠다며 짐을 싸고 친척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필 제가 있어서 망정이지 혹여나 두 분이서 싸우다가 큰일이라도 날까 싶은 생각에 그때는 어머니가 친정집에 계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우철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냥 똑같죠. 어머니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런 건 없고 실은 엄마가 어떤 아줌마와 일을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너희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기존에 하시던 식당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어머니께 들은 내용은 어머니가 친척 집으로 가고 난 뒤 아버지는 매일 밤 그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말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랑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에휴,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창피한데 우철아, 너 엄마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 아냐? 아빠랑 일하는 사람 중에 박씨라는 놈이 있거든? 그놈이 너희 엄마 옆에 붙어서 날 이혼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어머니가 박씨 아저씨와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서 둘이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평소 아버지가 의처증 증세를 간혹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말을 좀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는 어머니께 사실 여부를 여쭤봤었는데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신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신고를 당했고 지금 지구대에 있으니 모시고 가라는 내용의 전화였죠. 그 뒤로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면서 지내셨고 혹시 혼자 계실 때 또 그런 짓을 할까 싶어 저는 일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철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사람이야. 어딜 가나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그 말과 함께 종이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작은 술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술집은 아니었고 일종의 방석집이라고 술을 팔면서 성매매까지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주소가 적힌 종이를 줬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종이를 건네받고 난 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려고 잠시 외출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방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셨고 아무리 사이가 나빴더라도 30년을 넘게 부부로 사셨는데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자식 입장에선 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는 끝이 났고 그제야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동안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넘겼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제 방 서랍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집에서 지낼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내용이었죠. 유서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데 이 사건은 박씨 아저씨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씨 아저씨와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어머니를 부르게 됐고 박씨 아저씨는 저희 집 가정사를 딱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머니가 방석집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이었는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는 식당 일이 힘드셨는지 박씨 아저씨 말을 따르기로 했었답니다. 그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와 싸웠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를 찾아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박씨 아저씨가 어머니 옆에 붙어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겁을 주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진짜 소름이었는데 아버지를 협박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들인 저에게 타깃을 돌리려고 했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본인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 30년을 넘게 같이 사셨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모두 읽고 난 뒤 어머니의 얼굴도 보기가 무서웠고 저는 핑계를 대면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이에 적어줬던 주소가 생각이 나 그리로 찾아가 봤더니 글쎄 어머니가 손님과 술을 마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충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술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서를 토대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었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현재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빨간 간판으로 새겨진 술집만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사연은 저의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고 현재도 진행 중인 정말 섬뜩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제 나이 30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쌍둥이 딸이 태어났고 그 당시 아내와 저는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미정이, 그리고 둘째는 수정이란 이름을 직접 지어줬고 그렇게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두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의 징조가 보였던 그날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 수정이가 뭔가 기분이 나쁜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수정아, 오늘 무슨 일 있어? 저는 딸이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차마 입 밖에도 꺼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건 둘째 딸 수정이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나오더니 가족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물론 저희 아내까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순하기만 했던 아이가 하루 만에 저런 이상행동을 보이니 놀라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볼 수 있었죠. 수정아, 너 왜 그래? 일단 칼은 바닥에 두고 좀 진정해, 어? 다행히 아이는 칼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둘째 아이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둘째 수정이는 일찍 학교를 가버렸고 저는 첫째 미정이를 불러 요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그 이유가 두 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 혹여나 둘째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의심이 들어 첫째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수정이가 학교에서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들었고 혹여나 해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까지 해서 여쭤봤었는데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 둘째 수정이는 저희 가족 앞에서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말이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사춘기가 온 거라 생각을 했고 좀 더 아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정말 다행히도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저희 부부는 둘째 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금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었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거란 생각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뒤 딸들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쯤 첫째 딸은 전공을 살려 취업을 했고 회사 근방에 방을 얻어 스스로 독립을 했었는데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는 취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둘째 수정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수정이의 혼전 임신도 충격이었고 수정이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끝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저희 부부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수정이는 결혼식을 치르고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면서 사위와 잘 지내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게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장인어른, 수정이 말인데요. 가끔가다 이상한 말을 자꾸만 해서요.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요. 우리 수정이가?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런 말하면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끔찍한 말을 꺼낸다니까요.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제 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인정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둘째 딸을 집으로 불렀고 저는 사위에게 들었던 내용을 설명하며 딸에게 물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제가 미처 상상할 수도 없는 말들을 꺼내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풀어보자면 수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점부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섭다는 말이었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더니 첫째 미정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마트 문을 닫는 시간이 11시인데 문을 닫고 나서부터 제가 아내와 첫째 딸을 폭행하고 거기서 분이 풀리지 않으면 둘째 수정이까지 손을 댈 거란 말을 매일같이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첫째가 둘째에게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고 평소 성격까지 소심했던 둘째는 쌍둥이 언니 말을 믿고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버렸던 거죠. 그렇게 서로 쌓인 오해를 풀었고 저는 첫째 미정이에게 연락해서 동생에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냐고 물었더니 그 뒤로 전화번호까지 변경하고 제 연락을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털어놓았고 이 말을 들은 아내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첫째 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저와 반대로 아내는 딸 걱정은커녕 혼자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당신은 미정이가 뭐하고 사는지 걱정도 안 돼? 아니, 다 큰 딸인데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져? 때가 되면 연락하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지면서 아내의 행동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진 건 물론이고 거기다 귀가 시간까지 늦어졌었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부탁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리고 대략 일주일 뒤 다시 흥신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만나던 사람은 바로 첫째 딸 미정이었는데 아내와 첫째 딸이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듣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그건 저와 둘째 수정이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수정이가 저를 살해하고 수정이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해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최초의 계획이었다는데 의도치 않게 수정이가 일찍 결혼을 하고 거기다 저와 오해를 푸는 바람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끔찍한 대화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저와 같이 지내던 아내가 첫째 딸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내가 외출했을 때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는 둘째 딸 수정이만 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내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들려준 녹취록은 정당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꽤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일은 제가 겪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인데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참 씁쓸하고 사람이 무서운 경험이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하려는 사건은 아직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인데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순천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저의 본가는 대구 달서구 근방입니다. 여기서 살게 된 건 순천이 아내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일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됐던 거죠. 아무튼 본가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진 못하고 명절이나 아니면 여름 휴가 때마다 일정을 맞춰서 아내와 내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추석 명절 때 일어났고 그날 아내와 둘이서 대구로 내려가던 중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내와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는데 특히 섬진강 휴게소에서 파는 핫도그를 아내가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대구로 내려갈 때마다 섬진강 휴게소에 들려 간식도 사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섬진강 휴게소로 들어갔고 시간은 오후 2시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까지 이어져 말 그대로 황금 연휴였고 거기다 코로나에서 벗어나 3년 만에 맞이하는 명절이다 보니 휴게소 주차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이었죠. 그때 아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휴게소 화장실 앞에 먼저 내려주고 저는 주차 자리를 한참 살펴보다 휴게소와 조금 떨어진 대형 트럭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데 누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대략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사장님.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시간 괜찮으시면 부탁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솔직한 심정은 아내 때문에 그냥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 일단 무슨 부탁인지 얘기나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실은 제가 덤프트럭 기사인데요.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와서 밥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 지인이 사장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사장님이 출금만 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밥 한 끼라고 해봐야 큰 금액도 아닐 거라 생각해서 알겠다고 수락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휴게소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직도 볼일을 보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당연히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에 일단 그 남자와 같이 ATM 기기 쪽으로 향했고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무려 100만 원이란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밥값이라고 하길래 많아봤자 10만 원 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큰 금액이었고 저는 약속대로 돈을 출금해서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고 저는 아내를 내려준 화장실 앞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화장실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저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김정규 씨 휴대폰 맞죠? 아,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가 지금 아내분을 데리고 있거든요. 지금 문자로 계좌 하나 줄 테니까 10분 안에 300만 원만 보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또 10분 안에 입금 안 하면 아내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아내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였고 영화에서만 봤던 일이 실제로 저에게 닥치니까 그 순간은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에 나와 있는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다시 그놈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혹시나 아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나 많이 찾았지? 뭐야? 여보, 괜찮아?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안도감에 눈물까지 나왔는데 제 모습을 본 아내가 당황스럽다는 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더니 갑자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와, 근데 진짜 소름 끼친다. 아내는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했죠. 할머니는 아들과 둘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좀 찾아달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차량 번호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아들분 차량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할머니와 차를 살펴보고 있다가 때마침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할머니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내를 보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 순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나 아들 없으니까 이제 그만 찾고 가봐. 아내는 본인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물었지만 할머니는 욕을 하면서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저를 기다렸지만
저와 길이 엇갈린 건지 만날 수는 없었고, 하필 급하게 차에서 내리느라 아내는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는데 그 바람에 연락조차 받을 수 없던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죠. 사건을 정리해보면 트럭 기사라고 했던 남자와 그리고 아내에게 접근한 할머니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남자가 출금을 해달라고 하면서 제 이름과 계좌번호를 물어봤었고, 아마 전화번호는 주차된 제 차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내를 유인해서 시간을 끌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아내를 납치했다며 제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던 거고, 그 당시 판단력이 흐려졌던 저는 바보같이 돈을 입금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쓰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물론 생활비로 사용하던 카드마저도 정지가 돼버린 난감한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 휴게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줬던 게 저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었던 겁니다. 결론은 무혐의 판정을 받고 다시 계좌를 쓸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았었죠. 현재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인데 형사님께 들은 내용은 아마 범인이 잡히더라도 피해 금액은 돌려받기 힘들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놈들이 검거가 된다고 해도 단순 꼬리 자르기라 이런 피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트럭 기사인 남자와 그리고 할머니를 제외한 또 다른 조력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추측일 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이 급해 먼저 내렸을 뿐이고 저도 단순히 남을 도와준 것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에 휘말릴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이 납치당했다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내까지 사라졌던 상황이라 더욱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